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후의 뉴스 온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오늘 0시 기준 9,88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보다 101명 늘어났습니다. 이들 중 36명이 해외 유입 사례입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 확진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모든 입국자는 2주 동안 자가 격리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서는 하루 확진자가 240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아베 정부의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 등을 일본 전문가와 다뤄보겠습니다. 라이브 썰전에서는 4.15 총선을 2주 앞두고 각 당이 초반 판세의 핵심 변수로 무엇을 주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용우의 뉴스온 지금 바로 켜겠습니다. 코로나19 수도권 대형 병원 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의정부 성모병원에 이어서 서울 아산병원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추가 확진이 이어지면서 병원 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먼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 명을 앞두고 있죠? 네, 오늘도 환자 101명이 더해지면서 국내 확진자는 9,887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대로면 내일이나 모레쯤 1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4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23, 대구 20명 순입니다. 검역 과정에서는 7명이 확인됐습니다. 격리 해제는 159명이 더해져 5,567명으로 늘었고 사망자는 3명이 나오면서 전체 165명이 됐습니다. 감염자가 나온 병원 상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의정부 성모병원 폐쇄됐죠? 네, 의정부 성모병원에서는 병원 간호사를 포함해 확진자가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추가 감염 우려에 병원은 오늘 오전 8시부터 문을 닫았습니다. 병원 측은 외래 진료와 응급실 운영을 중단하고 입원 환자 460여 명 모두를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도 포함돼 전체 검사 예정 인원은 2,500여 명입니다. 또 지난달 24일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숨진 어머니를 간호하던 인천 거주 60대 여성 2명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정확한 감염 경로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6살, 9살 여자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은 서울 아산병원도 이제 비상인데요. 이 아이의 어떤 감염 경로는 확인됐습니까? 네, 9살 여자아이는 아산병원 소아병동 1인실에 입원했다가 병원 자체 조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늘 확진자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현재는 병실을 옮겨 음압병실에서 보호자와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의료진과 같은 병동에 있던 아이들과 보호자 등 500여 명이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병원 내부가 아닌 외부 감염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아산병원에 입원하기 전 의정부 성모병원을 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 아이가 성모병원에서 감염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감염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부터는 이 출발지와 국적을 따지지 않는 이 자가격리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거죠? 네, 오늘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는 2주 동안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만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출발지와 국적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겁니다. 해외 입국자는 증상이 없더라도 모두 공항에서 곧바로 집으로 가야 합니다. 공항 철도는 이용할 수 없고 자가용이 없으면 입국자 전용 공항버스와 KTX 전용 칸을 이용해야 합니다. 거주지가 없으면 정부가 정한 격리시설에 머물러야 하는데 하루 10만 원가량을 내야 합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대본회의에서 자가격리를 어기면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이슈 온 이어가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전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조금 전에 이한주 기자가 전해드린 대로요. 그 의정부 성모병원 오늘 오전부터 전체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 병원에서는 특히 보건당국은 지난달 29일에 이 다른 병원에서 이송된 75세 남성 확진자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북부 지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거점 병원인데요. 네. 이 병원에 29일 날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요양원에서 이송된 75세 남성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습니다. 응급실에서.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는 8층 1인실에 입원해 있던 82세 여성이 또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8층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더니 네. 그 결과 하루 만에 이 8층에서 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병원 전체로까지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병원의 환자, 간병인, 보호자들까지 해가지고는 2,000명 정도를 전수조사를 했더니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는 60대 여성을 비롯해가지고는 지난달 22일과 24일 간병을 위해 이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50대 공무원까지 모두 확진자가 12명으로 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응급실하고 8층 입원 병동만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가 이제 오늘 4월 1일 오전 8시부터 병원 전체를 폐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네, 서울 아산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9살 여아는 이 아산병원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밝힌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아가 24일 오전부터 두통 증세가 있었고요. 두통 증세가 있어서 일단은 의정부 성모병원으로 갑니다. 그리고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며칠 있다가 26일 날 아이가 이제 아산병원 어린이 병동에 소아응급실로 내원을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확진 판정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2번 검사를 받았는데요. 처음 왔을 때 검사를 받았을 때는 음성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왔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한 번 더 검사를 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는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용으로 보면 결국은 이제 아산병원에 오기 전에 의정부 성모병원을 다녀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추정컨대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혹시 감염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현재 서울 아산병원에서 이 여아와 접촉을 했던 사람들 모두 네. 다 검진을 받았고요. 현재 그 52명, 그러니까 검진을 받아서 음성으로 나왔지만 직접 접촉을 했던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52명은 2주간 근무 제한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예. 유병욱 교수님, 정확하게 역학조사 이제 결과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염 경로는요, 9살 여아에 대한 거는요. 근데 아산병원 같은 경우 하루 외래 환자가 10,000명이 넘는 대형 병원이잖아요. 사실 대형 병원의 집단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2015년 메르스 때 우리가 네.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선 그 의정부 성모병원의 예를 들면 네. 환자분이 응급실에 오셨다가 8층으로 가셨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8층하고 응급실만 생각할 텐데 거기서 보면 접촉했던 분들이 이제 CCTV나 네. 아니면 직접 역학조사로 환자를 이송하셨던 분들 네. 아니면 그 배식을 도와주셨던 분들이 어떻게 이동한지를 보고선 병원 전체 폐쇄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선은 그 9살짜리 여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때 검사를 할 때 가장 중요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게 어떤 병원을 거쳐서 왔는지 환자한테 네. 여쭤보고 의료진도 확인하는데 그 부분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됐다고 하면은 아마 선별진료소에서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병실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로 생각이 네. 됩니다. 일단 우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산병원에서도 발빠르게 접촉자 그리고 CCTV들의 동선 확인 그리고 환자 이송과 또 환자분들이 이제 검사를 위해서 이동하는 그 거리에서의 접촉 지점에서 또 다른 전파가 있는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만약에 이거는 병원의 윤리위원회나 감염관리위원회에서 병원 폐쇄가 필요하다고 하면 진행할 거고요. 네. 역학조사를 통해서 CCTV 확인을 통해서 필요 없다고 하면은 정상적으로 다시 병원은 재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대구 지역 거점 병원이죠. 그 동산병원에서 이 계약직 직원 50명을 해고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가뜩이나 대구 지역에서는 의료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족을 계속 호소해 왔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네. 개인적으로 너무 안타까운데요. 두 가지 측면을 생각하고 싶습니다. 우선은 최근에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네. 병원에 가실래요? 그러면 나 병원 꺼림칙해서 가고 싶지 않다고. 네. 일반 개원하고 있는 우리 동네 병원의 의사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거의 없어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두 번째로 대형 병원인 경우에도 많이 환자분이 줄었는데 네. 이렇게 거점 병원인 경우에는 일반 환자분 항암 치료를 받거나 수술해야 되는 분들을 다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예. 여기 지금 국가의 지정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익이 나는 병원 상태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다만 안타까운 게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안타까웠던 거는 이것이 어떤 우리나라의 그 고용 형태에 따라서 12개월 후에 재계약으로 2년 하는 계약직인 경우에는 병원의 형평에 따라서 진행이 될 수 있지만 네. 이러한 우리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쌓고 도움을 주셨던 분들이 갑자기 본인의 직업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재활성될 수 있는 상태에서 네. 그런 경험이 많은 의료진 분들이 본인이 활용할 수 있는 인력 부분들이 갑자기 어떤 고용 형태 때문에 그만둘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코로나 전쟁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순차적 온라인 개학에 대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인프라 구축, 학교 내 인프라 구축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고요. 결국 이 디지털 어떤 격차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디지털 격차가 문제가 크죠. 예. 왜냐하면 이제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여러 명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 같은 경우에는 이 기기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시간 만약에 원격 수업을 하게 되면 모든 아이들이 전부 다 개인적으로 기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인터넷 인프라도 잘 구축이 돼 있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연결이 돼야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이게 버퍼링이 생기거나 느려지게 되면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네.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그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한 내용, 이건 물론 2018년도 조사 내용이니까 약간 네. 업데이트가 안 된 거긴 합니다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온라인 원격 수업을 들어본 경험이 있는 학생을 조사해 봤더니 전체 0.3%밖에 안 됐어요. 예. 그리고 2018년 기준으로 중학생이 0.26%, 고등학생이 0.35%만 원격 수업을 들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당시 이제 지금 이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 원격 수업은 정규 수업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적극적으로 이런 원격 수업을 시행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학생들이 원하는 학생들만 모아놓고 원격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인프라 구축에 상당한 시간이 네.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현재는 뭐 있는 컴퓨터를 활용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지만 그게 다 오래된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학교에서 보관하고 있는 12만 대 정도의 컴퓨터가 있는데 이게 뭐 4년, 5년 이렇게 오래된 것들이 많아서 네. 실제 저렇게 화상회의형, 녹화형, 과제 시행형 시행을 하더라도 장비라든지 인터넷 연결망이라든지 각 가정의 환경에 따라서 부모님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들 예. 때문에 상당히 준비에 차질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예. 초중고생들은 이제 원격 수업이 가능하냐 이 문제가 이제 쟁점이 된다고 본다면은 미취학 아동, 뭐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에 다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예.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엄마 아빠가 다 이제 직장에 나가고 그다음에 돌봐줄 할머니 할아버지조차 없으면은 이 아이들을 어디에 맡기느냐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연차까지 다 쓰고 예. 양가 예, 중대본으로 가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일 기준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887명이며 이 중 해외 유입 환자는 560명, 외국인은 46명이었습니다. 이 중 5,567명이 격리 해제되어 전체 확진자 중에 56.3%가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확진자는 101명이었고 격리 해제자는 159명으로 전체적으로 격리 중인 환자는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3분 어르신이 사망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신규로 보고된 환자 101명 중에서 서울 지역에서 24명이 신규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보고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현재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인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된 추가 확진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구 지역은 총 20명의 신규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많은 부분이 한사랑 요양병원 등 요양병원과 같은 그런 기존의 병원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에 대한 추가 환자가 보고가 되었습니다. 경기 지역이 23명으로 성남 은혜강 교회 관련된 접촉자들의 검사하는 과정에 추가로 확인된 사람들이 보고가 되었고 경기도 지역도 해외 유입 사례가 많은 부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유행이 발생한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된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검역 단계에서 신규로 확인한 환자는 7명이었습니다. 총 전체 환자 중에서 83.5%가 집단 발생과 연관성이 확인되었고 나머지 10.8%는 조사와 분류가 진행 중인 사례입니다. 주요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소재의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하여 6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현재까지 총 13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고 현재 입원 환자 및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와 확진자가 발생한 병동에 대한 격리 조치 등의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13명의 환자는 환자 5명, 직원, 종사자가 6명, 그리고 환자의 가족이 2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서울 송파구 소재의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입원 환자 1명이 확진되어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환자는 3월 25일부터 26일 의정부 소재의 의료기관인 의정부 성모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어 방문 장소와 접촉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해당 확진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보호자는 자가격리 조치하였고 입원 중인 43명의 환자에 대해서는 동일 집단 격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그 노출자에 대해서는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 소재의 만민중앙성결교회 관련해서는 전일 대비 8명이 자가격리 중에 추가로 확진이 되어 3월 25일부터 현재까지 총 41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교회 관련된 확진자가 39명이었고 확진자의 2차 접촉자에서 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서구 소재의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전일 대비 1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고 달성군 소재의 2개 의료기관에서 대실요양병원 3명, 제2미주병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또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간병인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중으로 중구 소재의 대구 동산병원, 서구 소재의 한신병원에서 각각 간병 인력이 1명씩 확진되어 추가적인 조사와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최근 2주간의 그 발생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분석해 보면 해외 유입이 35%를 차지하고 있고 병원이나 요양병원 등과 관련된 집단 발병 사례가 34.9%, 그리고 교회나 아니면은 다른 사업장 관련된 집단 발생이 6.3%고 나머지 6.6%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해외 유입 사례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6명이 신규로 확인되었고 유입 국가는 중국 외에 아시아 지역이 4명으로 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등의 국가로부터 유입되었습니다. 유럽 지역이 14명, 미주 지역이 17명, 아프리카는 남아공, 짐바브웨 등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귀국한 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검역 단계에서 7명, 지역사회에서 29명이 확인되었고 어제 그 확인된 신규 환자의 외국인은 3명이었습니다. 전체 해외 유입 환자는 누적으로 560명이고 전체 확진 환자의 5.6%였습니다. 국적으로는 내국인이 514명으로 91.8%, 외국인이 46명으로 8.2%였습니다. 정부는 해외 유입으로 인한 그 감염병의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3월 22일부터 특별 입국 절차 등의 검역 절차를 강화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별 입국자 수가 10,000명 이하 한 7,000명 내외로 유지를 하고 있으며 4월 1일부터는 단순 입국 목적의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14일간 시설격리 조치를 시행하기 때문에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도 감소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월 초에는 한 주에 90만 명 정도가 입국하였는데 지난주에는 약 5만 5천 명 정도, 일일 약 10,0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입국을 하고 있고 전체 입국자의 규모가 94%가 감소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최근 해외 여러 국가에서 확진자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오늘 0시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 입국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단기체류 외국인은 시설격리하며 시설격리 비용은 징수를 합니다. 다만 단기체류 외국인 중에
네, 지금까지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의 오늘 하루 브리핑이었습니다. 좀 전에 브리핑 전에 그 전전 변호사 그 유치원 유치원도 어린이집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걸 좀 얘기하다 멈췄죠? 네, 그러니까 이 미취학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돌봄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누군가의 조력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 개학에 관한 정부 방침을 보면은 일단 휴업을 연장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시 개학을 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확진자 증가수의 추이, 그다음에 코로나19 감염 통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 네. 사실상 이게 무기한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에서는 어떻게 아이를 데리고 출근할 수도 없고 네. 한숨만 깊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유럽 내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인 이탈리아의 밀라노 지역 교민과 주재원 등 약 300명을 태운 1차 전세기가 오늘 오후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요.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확인해 본 건 도착했다는 소식은 없고요. 예. 도착할 계획인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원래 2시 도착 예정이었는데 네. 아직까지 도착한 거는 보도가 된 게 없고요. 지금 이제 1, 2차로 나눠서 지금 들어오게 됩니다. 전세기를 타고 들어오는데 1차는 313명, 2차에는 212명이 탑승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예. 둘 다 이제 2시에 들어오는 것은 원래 계획은 돼 있습니다. 지금 물론 교민 수는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한에서 들어올 때도 우리가 타기 전에 발열 검사하고요. 증상이 있으면 태우질 않습니다. 37.5도가 넘는 발열 이상이 나면 탈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공항에 내려오자마자 도착하자마자 인천에서 격리된 곳으로 이동을 해서 통로로 이동을 해서 다시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진단을 받게 되고요. 네. 무증상자도 일단 격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4일 동안 격리하게 되고 두 곳으로 나눠서 격리하게 되는 네. 것으로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서 치료받게 되는 환자들도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발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이탈리아에서 우리 교민과 주재원 등을 태운 그 전세기 도착 소식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어제 하루 동안에 240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더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확진자로 가장 많은 수치예요. 네, 오늘 오전 5시 기준 일본 내 총 확진자 수는 2,941명인데요. 네. 어제 대비 240명이 증가를 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발생한 그 추이로 볼 때는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네. 이 확진자의 대부분이 도쿄를 중심으로 한 간토 지방 수도권에 집중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면 도쿄에서는 78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그 주변에 있는 가나가와현이라든지 지바현, 사이타마현도 이날 두 자릿수 확진자를 기록했는데 여기서 지금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 가운데 한 60% 정도인 확진자들의 현재 감염 경로가 불분명하다는 거거든요. 60%.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이게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그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좀 연결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 상황에 대해서 좀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 일본 보건당국이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 즉 PCR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숨겨진 코로나19 감염자가 좀 더 많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28일에 예. 아베 총리에 대해서 기자회견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때 어떤 기자가 직접적으로 그 부분을 물었습니다. 예. 네, 거기에 대해서 아베 총리는 그 폐렴으로 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히 간질성 폐렴 환자였을 경우는 대부분 그 검사를 하는데 아닌 폐렴 환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서 상당히 좀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유는 간질성 폐렴이 아니더라도 그 다른 세균성 폐렴이라든가 많이 있는데요. 폐렴의 경우는 모두 바이러스성을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폐렴이니까 이것은 안 한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의 입을 통해서 사실상 그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폐렴으로 사망한 사람들에 대한 공포심이 지금 일본에 특히 그 장례식을 하는 업체에서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폐렴으로 죽었을 때 코로나19 경우는
그 시체를 통해서 감염된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장례식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한 그 공포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있는 실상입니다. 예, 일본에서는요, 도쿄올림픽 연기가 결정된 이후에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일본 언론에서는 어떻게 좀 해석하고 보도하고 있습니까? 예, 그 일본 언론에서는 그 두 가지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늘어난 시점이 바로 도쿄올림픽이 연기되었던 시점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까지는 검사를 전말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라는 보도를 하는 그 언론사가 좀 있고요. 네, 반대로는 그거는 의원의 일치다. 아마 일본 정부 쪽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러한 그 언론 보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많은 식자들이 특히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같은 사람은 아베 총리가 거짓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임해야 된다라고까지 토크하고 있어서 많은 일본 사람들의 인식은 검사를 안 하고 있다라는 쪽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 언론별로는 좀 보도 방향이 좀 다르지만 특히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 같은 인물은 아베 총리의 사퇴까지 촉구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세요. 고이즈미 주니치로 일본 총리는 사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일자 내가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자라고도 할 수가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에 대해서 거짓말쟁이라는 식으로 더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금 아베 총리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아베 총리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서 긴급 사퇴나 계엄령 선포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반면에 일본 의사회 등에서는 긴급 사퇴를 선포해서 대응한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긴급 사태를 그렇게 선언할 수 있는 대책 본부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상사태 선언은 시간 문제로 선언할 것이라고 다 간직되어 있는데 일단 아베 정권으로서는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면 여러 가지 반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영향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단 대세는 다 갖춰졌기 때문에 이게 발동이 될 경우는 상당한 관건이 이제 발동되어서 굉장히 여러 면에서 인권 침해라든가 그런 소지가 되는 부분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본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사생활 등을 이유로 해서 그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배경 때문으로 좀 해석합니까? 하나는 검사 키트 숫자가 조금 부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민간의 검사 키트 개발을 허가하여서 그쪽으로 그것 때문에 사실 2월 이후에 검사 숫자를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본도 민간 업체에 맡기면 아주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력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안 합니다. 이유는 후생 노동성이 자신들의 선배들이 낙하산 인사로 그러한 업체만 선정하여서 독점적으로 그러한 이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실 관피아 문제라는 게 한국에서도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일본에서 있다라는 거 많이 지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것 때문에 검사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이권이 게재되기 때문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업체만
발동하는 이런 분야에서 그러한 좀 불균형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검사가 좀 늦어지고요. 예. 또 다른 이유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검사하는 그 기준이 아주 엄격합니다. 37.5도의 열이 4일 이상 나고 또 처음부터 폐렴 증세가 있어야만이 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예정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시 한번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유병욱 교수님, 우리나라도요 한겨울 지나면서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에서 지금처럼 폐렴에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PCR 검사를 안 하면은요. 단순하게 그냥 변사 사망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영국도 사후 진단을 위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코로나19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2019년, 2020년에 정확한 데이터를 다 가져야지만 다음에 올 수 있는 걸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폐렴에 걸리지 않으면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병에 대한 정확한 역학적 데이터를 갖지 않아서 다음에 찾아올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어려운 그런 판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확진자 수를 넘어선 미국이 오늘도 하루 사망자가 891명, 900명에 가까웠습니다. 영화 스타워즈에 출연했던 배우의 사망 소식도 전해졌고요. 지금 그 미국의 새로운 진원지가 된 뉴욕 주지사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CNN 앵커도 또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소식이 시시각각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인들이 또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지고 있는데 미국 뉴욕 주지사죠. 앤드루 쿠오모의 동생인 CNN 방송 간판 앵커가 있어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 크리스 쿠오모라고 저분이 올해 나이가 49세인데 그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았다고 어제 이제 뉴욕 주지사가 뉴욕주 1일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다행히 건강하고 상태는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스타워즈 보셨던 분들은 알 텐데 여기서 저항군의 리더로 나왔던 배우가 있어요. 앤드루 잭이라고 지금 사진의 오른쪽 에 있는 저분이 그 앤드루 잭인데 올해 나이가 76세, 44년생인데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숨졌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잭의 부인도 지금 코로나19로 호주에서 격리 생활 중이기 때문에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 유명 인사들이 사망하면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감이 조금 더 커진다는 어떤 분석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4월, 그러니까 이달 중순에 정점을 찍으면서 하루 사망자가 2,000명을 넘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공개됐는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이 해당 연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주목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데비 벅스라고 하는 백악관 코로나19 TF 조정관인데요. 이분이 인터뷰에 나와서 NBC 인터뷰에 나와서 우리가 거의 완벽하게 대응한다면, 그러니까 완벽하게 대응을 해도 10만 명에서 20만 명의 사망자 범위를 이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사망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워싱턴 대학의 연구진이 공개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에서 연구한 내용을 인정을 했는데 4월 중순이 코로나19 확산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병상도 지금 22만 개 정도가 필요할 것인데 현재 확보한 규모로 보면 6만 개가 부족한 상태다. 그 말은 병상이 부족해서 치료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5월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계속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8월 4일까지 누적 사망자가 8만 2천 명에 달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가장 심각한 뉴욕주가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서 코로나19 발원지 격인 중국 우한의 후베이성을 넘었습니다. 이 의료진과 물자 부족을 겪고 있는 뉴욕주의 그 쿠오모 주지사가 전국에 의료진들 제발 와서 도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요. 수만 명이 지금 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정말 그 은퇴한 분들이 다 다시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쿠오모 주지사가 그런 발표를 했거든요. 제발 와서 도와달라. 우리도 잘 정리되면 또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전국에서
약간 8만 명 정도 됩니다. 8만 명 정도 되는 의료인들이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뉴욕주 내에 있는데 은퇴한 분들 있잖아요. 이미 이제 의사나 아니면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은퇴한 분들 다시 현장으로 복귀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현재 그 2,000명의 간호사 그리고 250대 구급차가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500여 명의 구급 및 응급 의료 요원들도 뉴욕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8만 명 정도의 전직 간호사 의사들이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다라고 AP통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몇몇 조지아주 같은 경우 3,000명이 지금 뉴욕으로 가고 있고 조지아주도 어려우니까 그 지역에서 은퇴한 분들이 또 다시 병원으로 복귀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뉴욕지사가 이런 얘기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했다. 트럼프도 그랬었고요. 이제 이 위기를 깨닫게 됐고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봉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호소가 먹혀서 8만 명이나 되는 전직 간호사 의사들이 현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병욱 교수님, 우리나라의 경우도요. 만약에 상황이 또 악화된다면 이런 식으로 그 퇴직한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에서 혹은 뭐 지방자치단에 호소했을 때 의료단체에서도 뭐 이런 협의를 하겠지만 응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겠죠? 그럼요, 당연합니다. 지금 1차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사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왜냐면 각 직능마다 특별한 것이 있거든요. 어떤 호흡기내과나 감염내과, 중증의학, 응급의학 하시는 분들은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중증도 환자를 보는 거, 또 경증 환자 또는 격리 환자 중에서 중증 환자를 찾아내는 것들은 우리가 보통 동네 의원이라고 하는 일반에 있는 내과계, 가정의학, 우리 일반 내과에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이러한 상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폭발적인 가을철에 또는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대비해서 생활치료센터를 이번에 아까 이탈리아에서 들어오신 분들도 이 두 곳에 지금 나눠서 우리가 일단은 수용을 하고 선별적으로 대개 보내드리는데요. 그런 곳에 의료진들을 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미리 마련해 준다고 하면은 대한민국 의료진들은 발 벗고 뛰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건 미국과 영국에서는요. 코로나19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고 알려졌던 10대 등 이 젊은 층의 사망 사례가 좀 잇따르고 있어서 이것도 의학계가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젊은 층은 감염이 돼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의견이었는데 그 의견에 반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벨기에 같은 경우 12살 소녀가 코로나19 감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런던에서 13살 소년이 결국 사망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같은 경우는 미국 뉴욕주의 미성년자, 여기는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뉴욕주 같은 경우에 미성년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고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17세 미성년자가 사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번은 한국계로 알려지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럽에서는요, 이탈리아에 서 스페인까지도 중국이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식 사망자 수를 좀 넘어서면서 곳곳에서 봉쇄 조치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죠. 그런데 이 스웨덴은 이 집단 면역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뭐 학교도 개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스웨덴의 이른바 모델도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도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가 비슷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전혀 환경이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스웨덴 정부가 풀어준 건 아니고요. 500명 이상 모이는 경우에는 그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499명 모이는 모임도 하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스웨덴의 국토의 면적은 대한민국의 면적의 4분의 1인데요. 4배가 크고요. 인구가 4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국민의 약 50%는 1인 가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요. 집단 면역에 대한 궁여지책이라고 하죠. 최소 예방접종이 발견되기 위해서는 1년에서 1년 반이 필요한 시점이고 앞으로 약에 여러 가지 치료제에 대한 임상도 안정성이 확보되기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은 결국 국가의 동맥경화를 인해서 국가 부도라든지 국가 정지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이해를 더해서 하는 그런 형태 중에 하나인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처럼 작은 땅덩어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에는 바로 실현하기는 어려운 집단 면역의 실험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시설이 충분히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만 스웨덴 같은 경우 우리나라보다 땅은 넓은데 인구수는 훨씬 적지 않습니까? 그리고 병원이 곳곳에 있지 않기 때문에 스웨덴에서 하는 어떤 집단 면역이라는 건 불가피한 그들의 차선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지금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의료 분업이 아주 잘 돼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지국가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 복지국가의 맹점이 뭐냐면 중간 단계의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한 명의 주치의가 예. 50명, 100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와 같은 이런 친밀하고 약 100명 중에 90명이 가져야 되는 만성관리질환에 대한 치료가 잘 되고 그리고 아주 일부가 중증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중간 단계 네. 기침하고 열이 나서 폐렴이 의심되는데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갑자기 이것을 검사를 빠르게 진행하고 국민들이 동요해서 간다고 하면 의료시설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궁여직책으로 수혜된 특수성에서 정부가 결정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이 진행 중인 유럽에서는 그동안의 화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이 많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최근에 이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국가와 도시가 점점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같은 기류는 원래 그 세계보건기구죠. WHO의 입장과는 좀 예.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WHO는 뭐라 그러냐면 건강한 사람은 마스크를 굳이 쓸 필요가 없다. 마스크를 쓰면 오히려 얼굴에도 손이 가게 돼서 오염의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독일 동부에 있는 예나 도시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인구 11만인데 코로나 확진자가 119명에 이른다고 하거든요.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했고 마스크가 없더라도 최소한 스카프 등으로 얼굴과 코를 가리도록 했고요. 오스트리아에서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네. 독일에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 격인 어떤 연구소가 있는데 여기서도 처음에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마스크를 씀으로 인해서 비말에 의한 감염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유럽에서도 뭔가 이렇게 마스크 착용과 네. 관련한 입장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가 하면 마스크 착용에 부정적이었던 미국은 착용 권고 쪽으로 궤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데 뜬금없는 것 같아요. 스카프 대용론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런 전제를 달았어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스카프를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네. 마스크 대용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마스크하고 스카프는 효과 자체가 엄청나게 다릅니다. 물론 네. 스카프라도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는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가 돼 있지만 비말이 한 80에서 90%는 걸러질 수 있는데 스카프는 그 정도의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런 이유가 결국 미국 내에서 마스크의 생산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 거냐. 만약에 마스크를 모두 다 쓰게 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마스크 사러 나올 겁니다. 그러면요. 제가 볼 때는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혼란에 빠질 네.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지금도요. 미국에 마스크 잘 안 쓰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보면 마스크 사러 가면 마스크가 없다고 하는 게 미국 시민들의 지금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마스크가 많다고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올바른 표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로나 관련 이슈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교수님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N번방 사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조주빈의 5차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주빈이 변호사를 통해서 이 박사방을 4명이 운영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죠? 예, 그러니까 조주빈이 변호사가 사임을 하고 네. 새로 선임이 됐어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인 지탄이 크고 범행 사실을 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범죄의 경우에는 아무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이런 사건을 막는 거는 좀 부담이 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어쨌거나 어제 이제 새로 선임이 됐다고 하고 이 변호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전략을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일단 나오는 증거에 대해서는 다 인정하고 최대한 감형으로 가자 이렇게 전략을 세운 것 같은데 하는 얘기가 사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너무 어려워서 돈을 벌기 위해 범행을 했다 그러고 번 돈이 얼마 안 된다. 3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사죄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생활 문제 때문에 비밀번호는 폰의 비밀번호는 가르쳐줄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워가지고 범행을 했다고 하는데 모든 경제적인 어려운 사람들이 범행을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번 돈도 얼마 되지는 않는다고 하는데 회원들이 뭐 26만이나 일단 된다고 하고 어떤 방은 100만 원씩 회비를 걷었다고 네. 하니까는 번 돈이 얼마나 되는지는 일단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조주빈의 공범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오늘 그 사회복무요원인
강모 씨를 소환했다죠? 그렇습니다.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강모 씨를 소환을 했고요. 예. 조주빈도 5번째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모 씨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을 시켜서 조주빈과 함께 살해 음모를 했던 그런 사건 때문에 지금 구속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일단 강모 씨 같은 경우도 조사를 해서 예. 여죄가 있으면 처벌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 조주빈이 자금 세탁을 위해서 핀란드의 가상화폐 장외 거래소를 이용했다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뭔가 신원을 밝히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네. 텔레그램 이용을 하고 가상화폐로 회비를 받고 신경을 쓴 거는 같은데 뭐 뉴스를 통해 가지고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면은 거래 내역이 나온다 우리가 여기까지 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매체의 추적 결과 이 사람들이 핀란드 거래소로 자금 세탁을 한 정황이 드러났어요. 네. 그러니까 핀란드 거래소라 그러면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어려울 거고 자금 세탁이라는 게 한 지갑으로 한두 번 돈을 받고 다른 지갑으로 옮긴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백 개, 수천 개 지갑으로 뿌리는 거를 자금 세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수법을 통해 가지고는 그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고 네. 하니까는 앞으로 밝혀내는 게 막 쉽지만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경찰이 또 각 보안 메신저별로 그러니까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위커라든지 이런 식의 메신저별로 전담 책임청, 책임 경찰 기관 청을 두고서 이 분석과 수사를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렇게도 좀 밝혔고요. 그렇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각 보안 이 시스템들마다 활용하는 방법이라든지 푸는 방법이 다 다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경찰청별로 전문성을 기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네. 위커는 경찰청에서 하고요. 텔레그램은 서울경찰청에서 네. 맡아서 하고요. 디스코드는 경기 북부경찰청, 와이어는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맡습니다. 이거는 결국 기술력을 축적해서 빠른 시간 안에 각각의 특성들을 파악하고 이걸 통해서 사실을 밝혀내겠다 이런 의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검찰총장은 대검 간부들에게 그 운영자 조주빈과 관련해서 진술 조서까지 전부 읽어보라 이렇게 챙기라 이렇게 당부했다는 소식이에요. 예, 이제 부장선에서도 진술 조서를 처음부터 네. 끝까지 전부 읽어보고 챙기라고 했다고 하는데 원래 저렇게 다 보는 게 맞아요. 네. 다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고 또 어떤 통일적으로 지침을 세워가지고는 엄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런 당부의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또 최근 여권에서 뭐 윤석열 총장의 장모 사건이라든지 이렇게 공격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는 이렇게 수사에만 집중하면서 정도를 걷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뭐 여권에서 지적하는 부분 우리 전정규 변호사 이제 그걸 지적했는데요. 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구속되는 등 이 텔레그램 성착취물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 N번방 영상은 여전히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예. 일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 하는 게 문제고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새벽 2시에 그놈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 제2, 제3의 박사방을 또 열어서 네. 순간적으로 공유하고 돈을 받고 판매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압축 파일 형태로 이걸 공유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새벽에 열고 1시간 만에 폭파하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못 잡도록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판매하고 또 도망가고 판매하고 도망가고 이런 나쁜 짓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예를 들면요. 80명이 참여한 어떤 방은 230여 개의 파일이 공유가 됐고 240명이 참여한 어떤 방에는 조회 횟수가 500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네. 아직도 이런 못된 짓을 하는 일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니 통탄할 일입니다. 예, 이 텔레그램 박사방을 취재한 기자가 자신을 협박한 박사방의 그 참여자들을 고소하는 일도 좀 있고요. 네, 한 일간지 어느 기자가 예. 지난해 11월부터 이제 텔레그램에 퍼지는 성착취라는 시리즈를 보도를 해왔어요. 이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는 어떤 박사방의 그런 범행 행각이 알려지자 이 회원들이 그 대화방 안에 기사를 쓴 이 기자를 비난하는 글을 올리기도 하고 네. 이 기자에 관한 가족이라든지 신상 정보를 제공하면은 뭐 얼마를 후원하겠다 이렇게 공지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사건 관련 제보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도 했다고 하는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보를 한다고 하는 거는 순수한 제보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해당 기자도 이러한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경찰에 명예훼손,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으로 이들을 고소했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N번방 사건에 분노한 20대들이 N번방 시민 방범대를 만들어서 사건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으고 있다. 이런 소식도 예,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네. 시민의 자발적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N번방 시민 방범대라고 예. 명칭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일어난 N번방 사건과 관련해서 20대에 분노한 청년들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N번방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이걸 공유하는 겁니다. 이틀 만에 3만 3천 뷰를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왔느냐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대학생 4명이서 만들었고요. 여기 내용을 보면 뭐 국민청원 문제, 가해자 검거 현황, N번방 파생방 목록, 그다음에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들, 관련 최신 뉴스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들어가면 N번방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네. 문제점도 즉각 찾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참 잘하는 이다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것은 이 방을 운영하는데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경비가 필요한데 대학생들은 돈이 없어 본인들이 지금 조금씩 각출해 쓰고 있다고 하는데 누군가 좀 도와줘서 이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두 분과 말씀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랫동안 부상도시 매기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친환경 부상도시. 그렇죠. 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썰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근데 총선 2주를 앞두고 각 당에서 자체 분석한 초반 판세 결과가 나왔는데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세한 곳이 70곳이다. 그다음 미래통합당에서는 38곳이 좀 우세하다 이런 식으로 좀 꼽았습니다. 숫자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야 네. 뭐 믿을 수 있는 숫자는 전혀 아닌 거고요. 네. 말 그대로 자체 분석이고 자체 진단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말 자체가 그대로 이제 휩쓸려 다닐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공통점이 뭐 우세, 경합우세 이런 식으로 이제 쪼개면서 하는데 총량을 보면 두 당이 거의 같아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최소한 130석 정도 지역구만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최대한 또 130석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두 당 합치면 전부 다 260석이 되니까 지역구가 253개니까 그거보다 7개가 더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뭔가 마이너스가 있게 되는 건데 결국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따져보면은 한편으로는 엄살을 피는 그 구석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뻥튀기 하는 부분들도 있다. 이건 좀 자세하게 좀 이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는 늘 그 좀 뻥튀기를 하죠. 근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여당은 조금 엄살을 피고 네. 야당은 좀 과장을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선거 운동 때 유리하다고 좀 보죠. 근데 이번 경우에는 조금 이 수치만 놓고 보면은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이 좀 과장하고 뻥튀기고 통합당이 좀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말씀하셨지만은 여론조사의 신빙성이 자꾸 떨어지는 게 일단 응답률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국제 그 여론조사 기준에 따르면은 지금 3%밖에 안 됩니다. 100명 전화 받으면은 3명만 응답을 한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또 네. 부동층이 많이 아직 있기 때문에 아직도 한 보름 정도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수치만 가지고는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좀 좁혀서 본다면 서울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우세 지역을 16곳이라고 봤고요. 미래통합당에서는 3곳을 우세적으로 봤습니다. 16대 3 숫자상으로 하면 너무너무 차이가 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여야 모두 지금 엄살을 펴도 너무 피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 같은 경우는 우세 지역이라고 꼽은 게 그러니까 서울 그러니까 북부 지부. 네. 그러니까 뭐 도봉, 강북, 성북, 노원, 중랑 이런 구들만 지금 그 우세 지역으로 뽑았고요. 네.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경합 우세는 이제 우세가 아닌 것으로 빼버렸는데 그 역대 선거에서 본다면 사실은 그 전통적 우세 지역도 더 있는데 싹 빼버린 부분이 있고요. 네. 미래통합당은 엄살이 더 심해요. 뭐냐면 강남 3구 가운데 강남구 3개 선거구만 지금 우세 지역으로 놓고 나머지를 싹 빼버렸는데 네. 오히려 강남 울 같은 경우는 지난 그 4년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 전현희 의원이 이제 당선된 곳이고 서초 같은 경우는 그 미래통합당 후보가 전부 다 당선이 됐는데 또 서초는 다 빼버렸어요. 네.
이런 걸 보면 이건 둘 다 엄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어떤 자료 분석보다는 이거 자체가 좀 전략이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믿기가 좀 어렵고 또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대 선거 때 처음에 이제 180석 얘기까지 막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한번 큰 코를 다쳤죠.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굉장히 이게 겸손 모드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당연히 세석보다는 더 이기죠. 예, 그리고 이제 바닥 민심이라는 게 있고 지금 이제 문정권이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느끼는데 그런 면에서 물론 이게 수치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은 네. 예, 세석보다는 더 하죠. 예, 또한 보면은요, 더불어민주당하고 미래통합당 모두 무소속 후보 출마 지역구 중에서 19곳을 어떤 무소속 후보의 완주 여부에 따라서 당선자가 갈릴 수 있다, 이런 지역으로 좀 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찌 본다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나타나고 있는 두드러진 특징이 지역구 지금 경쟁 구도에서는 양당 체제 말고는 거의 눈에 띄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네. 군소정당은 아예 지역구 후보를 내지를 않고 있고 또 낸 어떤 정당 같은 경우는 초반부터 너무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변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지적이 일반적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게 무소속 후보. 그러니까 말이 좋아서 무소속 후보지 사실은 당의 공천에서 탈락할 위기에 있거나 탈락한 사람들이 이제 뛰쳐나가서 이제 그 출사표를 던진 곳인데 네. 이것이 그러니까 전부 다 여야 공이 자기 그러니까 그 바로 어제의 어떤 친정을 지금 겨누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에서 지지 기반이 확고한 현역 중심이라고 하는 점에서 네. 이게 변수가 될 수 있겠는가가 사실은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건데 결국은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요 총선 다음 날의 개표 결과에서는 그 당의 의석수로 잡히지가 않지만 좀 나중에 가버리면 결국은 범여 무소속이냐 네. 범야 무소속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의석 분포에 있어서는 큰 요인은 아니지만 당장의 당락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이렇게 예. 봐야 되는 거겠죠. 당락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지금 21대 이번 선거의 특징은 뭐 선거 바뀐 이제 선거제도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위성 정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는 진영 정치가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그 양당 정치, 양당의 아주 전면적인 대결이에요. 진검승부고 비례정당이 있긴 하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 후보가 상당히 그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죠. 사실 미래통합당도 지금 굉장히 걱정되는 지역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 중에서도 좀 강력한 무소속들이 몇 명 있어요. 후보가 뭐 윤상현, 권성동, 홍준표, 김태호 이런 후보 등등은 지역의 그 통합당 후보의 당락에 굉장히 큰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이건 아마 통합당 민주당도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더군요. 굉장히 이번에 그런 게 좀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그러니까 듭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의정부 가 보니까 네. 그 여야 구도에서 이제 그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씨가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한 곳 네. 여기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적을 거두느냐가 이제 그 의정부가 당락을 가를 가능성이 있고 동대문 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이제 그 계속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던 민병두 의원이 네. 뛰쳐나가면서 무소속 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관심사가 뭐냐면 6일 밤부터인가 아마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갈 거예요. 네. 따라서 이제 후보 단일화 논의가 조금씩은 있어요.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이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기 전까지 단일화 논의가 좀 돼가지고 사퇴하는 경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차이가 일단 요걸 좀 하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소속 후보라 하더라도 여야가 좀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있어요. 조금 네.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통합당의 무소속 후보를 보면은 사실은 잠재적인 대권 주자, 잠재적인 황교안 경쟁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포기하면서 후보 단일에 응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네. 봐야 되는 거죠.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급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 파장 부분에서는 미세하게는 좀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 대구 이제 무소속 가운데서 보면요, 대구 수성을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죠, 자유한국당의 대표.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은 미래통합당의 이인선 후보와 접전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보면은 거의 오차범위 안에서의 네. 접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당선이 될 것인가 결국은 네. 이제 관건은 여기에 있는 것 같고 또 해 보면
이들이 그 합치지 않고도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그 사실은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이 싸우면 민주당 후보한테 어부지리를 준다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민주당 후보는 고려하지 않고 둘의 어떤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당선된다라고는 이런 계산법이 작동되게 지금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이제 체급의 문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더라도 이게 교통 정리가 될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럴 단일화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홍준표 전 대표는 사실은 당의 전 대표였고 또 대통령 후보까지 지냈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는 뭐 압도적인 우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글쎄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정말 단일화 해주기를 굉장히 바라겠죠. 그리고 아마 이것은 홍준표 후보의 정치적인 앞날에도 굉장히 큰 영향,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그 결과에 따라서요. 그렇습니다. 또한 또 박빙인 지역이 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 갑 또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정의당 뭐 이게 되게 격전인 것 같아요. 대구하고 양상이 거의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는 그 통합당 후보와 무소속의 홍준표 후보가 이제 경합을 벌이는데 둘이 경합을 하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이 고양갑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문명순 후보하고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네. 반면에 어떤 미래통합당의 후보는 상대적으로 처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부지리를 준다라고 하는 어떤 그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이 하나가 있고 네.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사실은 그 이전 선거까지는 그 일종의 선거 연대가 작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이제 대표급 간판급 후보가 나오는 것 같은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전략적으로 약세 후보를 내서 당선을 간접적으로나마 도와주는 이런 양상이 있었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비례정당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여론조사로 나오는 걸 보더라도 민주당 후보가 상대적으로 정의당 그 심상정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로 경쟁력을 보이고 있기 네. 때문에 이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도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총선 이후에 심상정 대표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까지도 연결이 되는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 정의당 경우에도 조금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는 게요. 저기 창원 성산이라든지 경남에 또 인천 연수을 뭐 이런 경우에 조금씩 그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죠. 그 창원 성산 같은 경우에 지난 보궐선거 때 여영구 후보가 단일 후보로 당선이 된 지역 아닙니까? 지금 이게 정의당이 조금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실 단일화 없다라고 심상정 대표가 얘기를 했다가 작은 규모의 단일화는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쪽으로 좀 선회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선거가 이제 급해진 거죠. 근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전략 면에서도 제가 정의당 전략을 걱정할 형편은 아닙니다만은 네. 굉장히 그 정체성 문제, 단일화 없다 그랬다가 또 단일화 하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 유권자들에게 먹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당 차원가 아니고 당 차원이 아닌 당대당의 어떤 단일화, 후보 단일화 논의가 그렇죠. 아니고 일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는요. 그 후보 간의 단일화 문제 부분까지는 좀 새롭게 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문제입니다. 당대당의 단일화는 정말 큰 전략 속에서 세워질 수 있는 것이지만은 선거에서 지역구 차원에서 정의당과 민주당 간의 후보 단일화를 이야기한다. 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꼼수죠. 그런데 이제 선거, 그 정치 창원 공학이죠. 성산 같은 경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이 당대당 후보 단일화 논의는 없다고 딱 잘랐던 것은 맞아요. 100% 맞고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역 단위에서의 어떤 단일화까지 완전히 막았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정의당 같은 경우도. 거기다가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특징이 뭐냐면 어떤 그 당대당의 문제를 떠나서 그 지역에 갖고 있는 특성, 그러니까 노동자 밀집 지역이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 여론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사회에서 단일화를 해야만 된다. 그리고 여기는 딱 그 계산이 나와요. 이 양자 단일화도 아니에요. 민주당 후보와 정의당 후보만 단일화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제3의 후보가 항상 나왔어요. 네. 그래서 3자 단일화만 돼야만 그래서 이 3자의 어떤 지지율을 다 끌어모아야만 미래통합당 후보하고 경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결과도 보면 항상 신승으로 나왔거든요. 예. 아주 어려운 승리를 갖기 때문에 문제는 그 시민사회에서 그렇게 추동을 하는 거죠. 어느 당이 먼저 제안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근데 이게
이번에 어떤 선거에서 분위기가 좀 냉랭한 거 아닙니까? 민주당하고 정의당이 비례정당 문제 때문에. 그래서 시민사회 이런 어떤 그 추동력이 진짜로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겠나 힘이 있느냐? 여기에 사실 물음표를 찍어야 되는 거고 이런 분위기 때문에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 없다라고 지금 선을 긋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정의당이 눈 가리고 아웅이다 생각을 합니다. 지역 단위의 작은 규모의 단일화는 괜찮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역구, 선거구에서 그 당선자를 뽑는 거 아닙니까? 네. 한 명씩 253개 지역구에서 뽑는 거 아니겠어요? 선거구에서. 그 많은 253개 선거구에서 만약에 그걸 작은 규모의 단일화다. 그런 명분으로 합리화가 될까요? 그거 아니죠. 지역구에서의 단일화도 단일화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의당의 입장에 일관성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내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그 13일 동안에 시작되는 건데요. 13일간의 이제 선거운동인데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들에게 배포한 유세용, 이른바 유세용 매뉴얼을 두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선거에서는 뭐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논란을 벌일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이는 게 이제 이 네거티브 캠페인을 벌이고 네거티브를 넘어서서 마타도를 뿌리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죠. 하지만 총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은 우리 당은 부각을 시키고 상대당은 평가절하를 함으로써 상대적인 어떤 그 가치 속에서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당의 공격은 어찌 본다면 선거의 가장 기본 원리인데 상대당에 대한 공격이 여기에 어떤 증오와 뭐 이런 것들까지 감정을 듬뿍 담아가지고 혼탁한 양상으로 가져가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매뉴얼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통합당을 보이콧해달라, 통합당을 심판해달라, 통합당을 막아달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가지고 이게 네거티브 캠페인이고 이게 그 저질 흑색 선전이라고 볼 이유가 별로 없고요. 두 번째는 분야별로 통합당이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논리를 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건 논란을 벌일 이유가 별로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요. 그 문구 자체도 그렇고 의도가 좀 치졸합니다. 그 막말 정당이라고 선전해달라. 치졸하지 않습니까? 정당치고 막말 정당. 많이 한 거 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이때 보니까 시진핑 국가주석 올해 방한을 강조하자. 뭐 말은 맞겠습니다만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시진핑 국가주석 방안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 때문에 중국인의 그 우리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말이죠. 입국에 대해서도 그렇게 소극적이었던 것이고 또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자화자찬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근데 통계를 한번 보십시오. 이 보면은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 사망자 수가 뭐 거의 제일 많아요. 지금 169명 됐습니까? 다른 그 인구가 많은 지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지역도 뭐 80몇 명 수준이에요. 베트남은 지금 사망자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역시 중국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라고 하는 의도, 깊은 의도 때문에 이 코로나 사태에 관련해서도 중국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 못했고 취해야 될 조치를 못 취했다라는 게 유세용 매뉴얼을 보니까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 미래통합당은 그렇게 공격을 하면 돼요. 민주당에 대해서. 하고 있잖아요. 민주당은 또 그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라고 이게 어찌 본다면 이건 선거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국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집권 여당이 지금 방향을 제대로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그러면 야당은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논쟁인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선거 전략을 짰는데 이게 팩트가 틀리고 논리가 잘못됐다면 그 야당이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이건 누굴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어떤 무슨 이 뭐 저질이고 선거를 혼탁하게 이런 식으로는 갈 이유가 없다. 왜 그러냐면 그런 선거에서 얼마든지 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논쟁 차원이니까 그 차원에서 해석을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런데 공당이 상대방 정당을 막말 정당이라고 하자라는 유세용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뿌린다는 거는 정말 창피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유세 매뉴얼이 될 수가 있어요? 당정 오지면 또 막말이 또 나왔잖아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 매뉴얼이 교도소에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 매뉴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또 사과를 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빌미를 준다니까요. 이런 매뉴얼은 이제 대략 한 50페이지 분량의 이제 그 매뉴얼 속에 그 이제 들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종이 속에 들어 있었다면은요. 그 미래통합당에서는 또 다른 막말 논란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유튜브 채널이었습니다.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자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어떤 발언이
또 돼서 이걸 또 이제 김종배 평론가는 막말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아니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을 뭐 교도소에 보내서 뭐 친환경 무상급식 거기 하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제가 여기서 옳고 그름을 따질 이유가 없는 게 박형준 공동 선대위원장 스스로 지금 사과를 했잖아요. 잘못된 것이라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뭐가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고 문제는 이런 어떤 이게 결국은 상대당한테 빌미를 주는 거니까 상대당 입장에서는 선거 국면에서 상대의 약점은 우리의 강점이니까 그걸 활용하자라는 선거 전략은 짤 수 있는 거죠. 왜 못 짜요, 그거를? 그렇습니다. 뭐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건 분명히 잘못됐고요. 과거에도 이런 게 너무 많았죠. 뭐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얼마나 심한 욕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하지 말았어야 될 욕이고 또 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런 막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사과를 했고요. 네, 이러다 보면 또 이 상대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자당 내에서 있었던 이야기도 있는 것 같아요. 인천 연수갑에 출마한 이 미래통합당의 정승현 후보, 인천 지역에 대해서 약간 비하성으로 해석되는 발언 때문에 또 자체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지원 유세에 나서서 이제 반기면서 아유 촌구석까지 찾아오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예.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촌구석이 문제가 된 건데요. 저는 그 정승현 후보가 나중에 해명한 것도 일정하게는 저는 고개 끄덕이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아유 누추한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도 그 차원에서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상식적인 부분이고 이 정승현 후보 두 가지를 까먹고 있어요. 첫째, 이부망천이라는 이전의 막말이 자꾸 이게 회상되게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그걸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 하나. 예. 그런 점에서 정치적 감각이 후보 측으로 너무 떨어진다는 점 하나이고요. 두 번째는 그건데 인천이 자기 집이면 그런 말 해도 돼요. 인천이 자기 집이 아니잖아요. 그냥 인천 시민들한테 한 표를 호소하는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인천이 그러니까 자기가 인천의 대표자고 인천이 자기 집이 아닌데 왜 총구석이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집이면 그런 말 해도 되죠. 두 가지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뭐 후보들이 한 말 한마디 다 이걸 해석하고 우리가 평가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고요. 네. 근데 이제 진짜 시골에서 후보가 이 총구석에 오셨다 그러면은 그 진짜 크게 비난받았을 거예요. 그래도 인천이니까 그냥 뭐 또 사과까지 했으니까 네. 넘어갑시다. 네. 넘어갈까요? 그러시죠. 안 넘어.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네. 사과를 다 했잖아요. 예. 네, 더불어시민당에서는요 어제 선관위에 이제 조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얘기했고요. 그 관련돼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한 이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 10대 공약집을 제출했다가 좀 철회됐습니다. 소수 정당들과 논의할 때 기계적으로 뭐 취합한 정책들을 실수로 낸 것이다라는 어떤 입장이 좀 나온 것 같은데요. 뭐 되게 이거는 예. 좀 그 비판을 받아야 되죠. 다른 거 딱 하나만 예를 들면 일제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문희장 국회의장이 추진했던 기억 화해 미래 재단법을 보완하겠다. 네. 사실은 이거는 당사자들이 강력히 반발했던 법안이에요. 근데 보완하겠다라고 물론 이 보완이라고 하는 것이 스펙트럼이 넓어서 뭐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아무리 좋게 해석을 하더라도 그 다음에 나오는 거 화해치유재단의 잔액을 재원으로 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그러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어떻게 지금 이 재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뉴스만 조금만 살피는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공약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네. 본다면 급조의 흔적이 여기서 그대로 나타난다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고요. 또 나아가서는 사실은 본질적인 문제는 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비례연합정당의 정당성을 사실 어디서 찾았냐면 정책연합이라고 하는 구호 속에서 찾았는데 네. 정책연합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급조 속에서 구멍이 숭숭숭 뚫려 있다라는 자기 고백이 돼버린 거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판받을 소지가 분명히 있는 대목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갑자기 만든 떴다방 정당의 그 행태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거는 그 급조된 정책들을 내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정책을 다시 올렸어요. 다시 올린 정책들이 더 웃깁니다. 아예 그냥 그 더불어민주당이 1순위에서 10순위까지 10대 정책을 그대로 베꼈어요. 이거 보시면 좀 황당합니다. 당 이름만 바뀌고 같은 파일에 그냥 그 정책을 그냥 베낀 거예요. 네. 완전히 이렇게 보면.
그래서 한번 비판을 받았으면은 이 더불어시민당이 좀 반성을 하고 정책적인 그 고민을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차라리 정책을 올리지 않아도 그렇죠? 이것은 어차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하고 우리는 같이 합니다. 뜻을. 네. 그러면 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이 공식 이 문서에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이 제목을 그냥 그대로 다 따와가지고 근데 이게 이건 좀 문제가 있어요. 아마 이제 그 공당이 아니죠. 선관위에서 공식 제정하는 공보물이 있고 선거 공보물이 네. 여기 이제 필수적으로 기재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대 공약 같은 경우는 아마 의무 제출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똑같이 느꼈으니까 문제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전 준비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다는 점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창피합니다. 아, 정말 사실 뭐 미래한국당도 그렇고 지금 더불어 시민당 또 열린민주당 이제 급하다 보니까 사람들 모으는 거에만 이제 사실은 혈안이 됐었죠. 그다음에 정강 정책이라든지 그 당이 추구해야 될 가치와 어떤 이 정책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소홀했는데 이런 것은 정말 21대 국회 때 강하게 아마 비판을 받을 거예요. 좀 전에 두 분 이야기 중에 보면은요, 그 비례정당들, 그다음에 뭐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정당들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급조됐다라고 이제 두 분이 공이 말했는데 결국은 총선에서 보면은 가뜩이나 총선이라는 것은 누가 실수를 덜 하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더더군다나 그 누가 더 잘하나보다 누가 덜 실수하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흐름이 갈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거 하면은 열린민주당, 그 더불어시민당하고 이제 그 진보 진영의 표를 경합하는 열린민주당에서는 이게 더불어시민당하고 여전히 적자 논쟁이라는 게 적자 논쟁이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는 거로 봅니까? 아니, 계속 가는 거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자 논쟁을 벌여서 나쁠 게 없죠. 예.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그 적통은 더불어시민당밖에 없다고 선을 긋는 상태에서 네. 열린민주당발 어떤 적자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그럼 어디가 적통이냐, 그다음에 어디가 더 선명하냐라는 어떤 논의를 이어가게 되면은 존재감을 계속 어필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기 때문에 열린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는 건데요. 문제는 여기에 또 민주당이 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그 더불어시민당의 우의종 공동대표가 자 누가 적자고 누가 서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열린민주당은 적자도 서자도 아니고 다른 데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이 된 거고 이거에 대해서 손혜원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우리는 적자도 아니고 서자도 아니고 우리는 효자다. 네. 맞받아쳤고 그러니까 민주당의 또 이근영 전략기획위원장이 우리는 그런 자식 둔 적 없다고 네. 맞받아치고 그러니까 최광욱 열린민주당 비례후보가 선거 끝나고 DNA 검사자고 받아치고 네. 그러면서 결국은 계속 그러니까 의도가 뭐든지 간에 묶어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묶어 들어가면서 한 카테고리 속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범민주 지지층이라는 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열린민주당은 속으로는 사실은 나쁠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소위 진보 진영에 있는 이런 분들이 잘하는 그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지난번에는 뭐 청와대 전 대변인 김의겸 대변인이었죠. 네. 네. 그때 문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DNA를 잘 들먹이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최광욱 2번입니까? 비례대표? 네. 예, 이 후보는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이죠. 네. 선거 끝나고 DNA 검사합시다 그러는데 뭐 노이즈 마케팅이죠. 이 적자 서자 논쟁 벌이는 것 자체가 정말 코미디고 구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눈길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마케팅이죠. 그래서 노이즈예요? 그럼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논쟁 속에서도 던지는 정치적 함의, 메시지의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래도 정치적이라는 정치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래도 공당 아닙니까? 급조됐든 어떻게 됐든 간에 공당입니다. 공당은 철학이 있어야 되죠. 최소한의 철학. 근데 여기서는 뭐 조국 전 장관을 지키자 또 윤석열 등 그런 뭐 검찰의 그 현직 검사들을 그 뭐라 그럽니까? 뭐 비판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황희석 그 후보도 그랬고요. 이런 식으로 정말 그 정당이 추구하는 일 자체가 이렇게 좀 구태고 이게 정말 이런 식의 노이즈 마케팅도 마케팅인지 그건 한번 근본적으로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요거는 지금 그 의원님의 발언의 반박이 아니라 네.
정당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련해서 하나는 좀 따로 말씀을 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공당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전제가 뭐냐면 포괄 정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뭐 계층 이런 걸 다 아울러서 그러니까 전 국민을 아우르는 포괄 정당. 그래서 거대하고 전체를 대변한다라는. 근데 그 서구 유럽만 놓고 보더라도 특정 부문, 예를 들어서 우리는 환경에 올인을 하면서 환경 문제에만 집중하는 정당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 같은 경우는 별별 정당이 다 있어요. 네. 물론 선거 때 이제 그러니까 뭐 쓰러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어떤 타겟팅을 정확히 이제 우리는 여기에 거의 올인하는 정당이다라고 하는 한 과제 정당이 되는 거죠. 네.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정당을 만들었다면서 어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당 모델이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 틀에서 놓고 본다면 열린민주당이 지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자체를 구태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평가의 잣대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는 점만 좀 추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평가의 예. 잣대 문제가 아니라 크게 오해를 하셨는데요. 어떤 정당도 특정인을 지키자,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을 지키자,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자. 이런 식의 구체성을 띈 거는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친박 신당도 이것은 있죠. 포괄과 친박 구체적인 신당도 정당의 기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저희가 지금까지는요,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 두 정당 이야기를 했고요, 또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 이야기도 했는데, 저희가 이제 어제는 저희가 민생당 얘기도 좀 했습니다만은 이제 국민의당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오늘부터 이 총선을 위한 국토 종주에 돌입했습니다. 앞서서 코로나19 때문에 대구에 가서 그 의료 봉사활동을 했고 2주간의 또 자가격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세운 또 동선이 이제 국토 종주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달리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에 있을 때 이제 마라톤 완주에 2번인가 이제 완주를 했다라고 하는 점과 이제 매치를 시키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렇게 읽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안철수 대표가 왜 귀국을 해서 지역구를 포기하고 결국은 그러니까 후보만 내고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그 슬림 정당을 지향을 했는가 이러면서 마크롱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되어서 결국은 총선은 찍고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석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안철수 대표의 국토 종주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국민의당의 어필이기보다는 본인의 어필. 그러면서 어떤 그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국민들과의 어떤 뭐 이것도 스킨십이라면 스킨십일 수 있으니까 물론 이제 코로나19에서 악수는 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멀리 내다보면서 벌써 미리 그러니까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 오히려 이렇게 해서 그러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어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또 국민의당 자체도 지금 비례정당 아닙니까? 지역구 후보가 없는.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당대표의 이미지가 곧 당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 본인의 마케팅 겸 국민의당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의료봉사한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400km 종주인데 네. 본인이 또 자신이 있는 거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다른 무슨 정강 정책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런 민심하고 하나가 되겠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몸으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그 마케팅을 좀 하는데 뭐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도 과거에 2017년 대선 때 이제 부산에서부터 서울까지 자전거 유세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게 마음은 편하더군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매일매일 메시지를 만들기보다는 몸으로 보여주는 이미지가 차라리 낫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말씀만 좀 보태면 사실은 그 원조로 따지면 아마 손학규 전 대표가 원조일 거예요. 민생 대장정. 그러면서 뭐 그 탄광에도 가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수염 막 이렇게 기로 얼굴 구릿빛이 돼가지고. 근데 참 그분이 지금 어떤 정치적 처지에 있는지를 좀 보면 결국은 국민들하고 스킨십을 하고 국민들 속에서 그러니까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의식 속에서 걷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냐면 어떤 신체적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식적 거리를 얼마나 이제 그 밀착시키면서 거기서 같이 하느냐가 결국은 어떤 정치적인 입지나 이런 것들을 넓히는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이것까지 지금 보고 있는지 좀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그 대구 의료봉사를 폄하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1도 없는데 좀 주목해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건 호평에도 불구하고 왜 그럼 국민의당 지지율이나 안철수 대표의 어떤 차기의 어떤 그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봉사를 한다 어떤 이런 어떤 그 소박한 차원에서 정서에 어떤 약간의 울림을 주는 걸 가지고 정치적인 확장으로까지 연결되는 건 아니다. 요즘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만약에 그 안철수 대표의 그 의료 봉사에 대해서 공감을 한 분이라면 그건 의식의 어떤 작용이 됐다고 보고 이번에 종주를 보는 것에 대해서도 뭐 울림을 느끼는 분이 있다면 그건 의식의 어떤
노크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한번 정리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미 방위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잘하면 이르면 오늘 공식 발표하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보당국에서 협상자로 나섰던 인물은 정은보 대표는요. 사실상 갭을 차이를 많이 줄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미 두 나라 공이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요. 그래서 제가 국방위원장도 했었고 네. 또 외통위도 한 6년을 했는데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실망이 큽니다. 한미 간에는 그야말로 동맹 관계고 이게 그냥 동맹이 아니잖아요. 정말 피로써 맺은 동맹인데 그 방위비 이 분담금 문제 가지고 이제 계속 그 한미 간에 이제 갈등이 빚어지고 더더군다나 그 부대에서 일하는 우리 국민 그 무급 휴직이라고 하는 네. 이런 그 사태까지 불러왔는데 이것은 뭐 사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은 또 해야 되죠. 근데 다행히 지금 1년 계약에서 이제 다년간 계약으로 바뀌는 지금 분위기라고 그래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한미 간에 분담금 협상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결과를 도출하기도 어렵고 또 그 다음에 또 갈등이 빚어지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그 다년간 계약으로 바뀌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잘 합의하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처음에 50억 달러 요구했다가 조금 그 깎아준 게 40억 달러였다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요구액이 여기서 한치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10% 정도 인상 말고는 절대 안 된다라고 했는데 간극이 엄청나게 컸는데 네. 이 간극을 좁혔을 뿐만 아니라 단연 계약을 만약에 정말로 했다면 그러니까 지금 인상률이 단연이라고 하는 조건을 뭐 10%에서 뭐 11, 2% 조금 올려줬던 네. 건 우리로서는 엄청나게 성공한 협상인데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그 동인이 무엇이냐, 동력이 뭐냐, 이건 정말 저도 궁금해서 일단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정도로 협상이 이루어졌다면 이건 트럼프의 용단이 없이는 결단이 네. 없이는 결국은 미국 협상 대표가 정권을 갖고 했을 리는 만무하고 네. 만약에 그랬다면 트럼프를 움직인 동력이 뭐냐, 그게 일부 보도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공조, 네. 여기서 어떤 그 일종의 필 받고 고마움을 느껴서 했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가 어떤 이유 때문에 오케이 사인을 냈는지 사실은 좀 꼭 좀 확인을 해보고 근데 싶습니다. 미국 내 그 주한파들이 지한파죠. 예. 지한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간 또한 올해 이제 11월에 예정된 미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요 1.1점 그 득점을 가하면서 뭐 해야지 뭐 이길 수 있다는 그래서 뭐 자기의 실적 부분으로서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동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뭐 진단도 좀 나오고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의 뉴스온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